네, 안녕하십니까. 이차도 양성입니다. 오늘이 8월 10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간 4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썰렁해진 듯한 느낌을 좀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별로 크게 빠진 것도 아닌데 우리 증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 합계 대규모로 순매도한 것이 좀 걸리죠.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점은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초대규모로 순매수했던 그런 모습. 특히 현재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무려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던 그 자세 또는 분위기하고는 전혀 딴판이란 말이죠. 갑작스럽게 그들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 여기 이게 조금 현재 꺼림칙하다 하는 건데요. 자,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지수가 웬만큼 약해도 지수가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정도의 약세라고 한다면 뭐 현재 특정 테마나 또는 특정 종목들은 지수와 크게 관계없이 또는 지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했죠.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도 동반해서 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몇몇 종목, 특히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좋았죠. 현재 SK 바이오연스는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급등세를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좋았으며 그 외 바이오니아나 몇몇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은 힘을 내는 그런 분위기였으며 다른 종목들은 그렇지 못했죠. 일단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는 두 군데. 하나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실적과 관련해서 펀더멘탈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테마주가 되고요. 또 한 곳은 메타버스 테마, 현재 그 산업의 조류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인기 테마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 테마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데, 자, 2차 전지 테마주들도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주들은 일제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 또 현재 엔텔스, 또 코세스 같은 종목들이 급락하는 자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다는 건데요. 이런 점이 그 전에 흔히 있었던 종목 장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중 메타버스 테마주는 상당히 대중화되면서 인기 테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중화, 인기 테마가 되는 동시에 이들 테마주들은 시장 분위기, 지수 또는 어떤 특정한 재료나 이슈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좋고 어제까지는 또 2차 전지가 좋았으니 순환매가 돌았고 지수에도 영향을 좀 받은 측면이 있어서 이들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거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종목별로 낙폭도 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테마는 아주 강렬하고 그 수명도 길며 또 상당히 다양한 이슈가 떠오르는 종목이다.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만큼 또 인기도 상당히 얻었거든요. 해서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기주였고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따른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반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테마는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눌림목 상태에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거나 재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중 메타버스 테마주 중에서 우리가 노리고 있는 종목 정규 종목으로서는 두 종목이죠. 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을 적절히 두 종목에 나누어서 매수하거나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취매수 관점에서 길목 지키기라고 해서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바 있었죠. 이지미디어와 에스코넥인데, 이 두 종목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기는 하나,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적이 여전히 부실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많이 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차피 또 선취매니까 가볍게 매수하는 정도로만 그쳐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느 정도 탄력에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두고 현재 선취 매수 정도로만 가볍게 하는 정도로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를 제시해 드리면서, 자, 오늘은 메타버스 테마주들은 그 정도에 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도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그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네이버를 봐야 돼요. 네이버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네이버는 시총 최상위 종목 중 시총 3위 종목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정도의 시총 상위주라고 한다면, 지수가 약할 때, 외국인 기관이 매도할 때 낙폭이 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낙폭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별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낙폭이 심하지 않았던 거고, 그런데 네이버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빠진다는 거죠. 이 자체가 매우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좋기 때문에. 현재 그 보유한 주체들이 네이버를 안 팔고 오히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빠지는 하방 경직성이 아주 강하게 또 특이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페이 지수와 지분을 인수했다는 거, 또 네이버 페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는 건데, 이것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네이버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들이 그려놓은 미래 지향점을 향해서 차곡차곡 현재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를 통해서 네이버에 대한 어떤 신념 같은 것을, 신념보다는 어떤 시각을 정립시키고 그와 관련된 뚝심을 가질 수가 있겠기에 이 내용을 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뭐 40만원, 50만원 정도가 아니고요. 100만원 무조건 넘어간다. 심지어는 150만원, 200만원까지 올라갈 소지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100만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무리 봐도 미인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전에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은 그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모르시는 분들, 또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측면이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원 근처까지 올려놓고 향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자, 오늘도 자막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아야 되겠죠. 자, 종합지수가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데요. 뭐 그럴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연준 내에서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7월달 비농업 일자리, 현재 공무원까지 포함한 정부 부문 포함된 그런 일자리인데요. 무려 94 3천 개가 창출됐다는 거죠.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또 물가는 또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인물들이 속속 출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비둘기파였었던 건데 매파적으로 그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속속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파였던 사람 두 사람 정도 있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7, 8명
아직 그 정견을 발표하지 않았던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10명, 즉 연준위원회 반 이상이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클레리다, 크리스토퍼 월러, 레펠 보스틱, 로버트 케플러, 토마스 바킨, 에릭 로렌그렌, 이 사람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2013년도 정도에 하겠지만 그 전에 현재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빠르면 금년 내에 거론되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단행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 점에 관련돼서는 약간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건데, 하지만 이 주제는 그 전부터 상당히 알려져 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관련된 악재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내성 맷집이 상당히 좀 강해져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다만 그런 정도의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 하에서는 주가가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정적으로 이제는 안 된다, 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또다시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될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CPI와 P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에서, 월가에서 또는 현재 미 연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오면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다시 이루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물가가 어떻게 나오고 그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를 보고 지수에 대한 향방을 다시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참고로 2015년도 금리 인상하기 전에 12월 달에 인상했는데요. 그때 전에 아마 6, 7경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850억 달러씩 매월 현재 그 매입하던 것을 한 번에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의한 충격은 실제로 크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도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내성이 구축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다는 건데, 사실 이게 완전한 사면이 아니죠. 반쪽짜리 자유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경영이 아닌 불완전한 경영 체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도 뭔가 그전과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역시 비전 2030, 당초 133조였다가 금년 5월달에 171조로 그 규모를 늘렸죠. 그 투자 전체 규모는 공표가 됐지만 그 세부 계획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죠. 아직 발표가 미설정 미발표입니다.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되면서 이 내용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는 대상,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데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죠. 가장 보편적인 종목은 증착장비의 대명사, 현재 원익 IPS 정도,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하게 음봉 2개 나오는 저점 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48,000 이하 정도가 되겠죠.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테스나 이런 종목도 있고 더 넓혀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 외에 동진세미 캐팅 등등도 있지만, 가장 보편 종목 보편적인 딱 한 종목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원익 IPS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테스나나 하나 마이크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까지를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코로나 백신 임상상 국내 첫 승인 받고 그 임상상에 돌입한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드디어 국산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내년부터 국내에 이제 보급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또 그것에 의해 그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치료제보다는 백신 시장이 훨씬 더 크죠. 지속적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 모멘텀이 크다고 보고 일반 개인들이 엄청 샀다는 건데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한 것은 부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쩍 쫓아가기보다는 또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굳이 거기까지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 없다는 것은 수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보면 그렇게 급등한 것에 대한 그 주 매수 주체는 외국인 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들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렇지 않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 원래 2년 전 2019년 11월 달에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그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론하면서 당시 40만 원이었습니다. 주가가 40만 원 할 때 목표가 100만 원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그 기간 달성할 수 있는 소요 기간을 3년 봤거든요. 2022년 그런 정도에서나 100만 원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1년 당겨서 금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벌써 거의 목전에 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2022년도에는 뭐 1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120만 원 내지 15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이 세 종목은 절대 가지고 가야 되는 장기 투자 정석 종목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세 종목은 최초에 말씀드렸던 이후로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SKC도 비슷한 측면이 좀 있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시장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검 간단하게 안 할 수가 없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3, 153%로 조금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걸리고요. DXY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93.0이면 연중 최고 수준입니다. 연중 최고 수준. 달러 가치 안전자산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WT 원달러 환율이 1149원 오늘 갑자기 5원 50전 올라왔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 맨 오른쪽에 박스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박스 내 맨 오른쪽을 보면 양봉이 나왔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머리를 드는 모습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주변 증시를 보면 아주 나쁘지는 않네요. 어쨌든 우리 증시가 아마 그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측면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볼 때 자막을 일단 줘놓고 테이블만 보면 자 외국인 기관 합계에서 1조 넘게 순매도 외국인이 삼각 순매도 선현물 코스닥까지 선현물 코스닥까지 다 같이 매도하는 전형적인 지수 약세장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 특별히 선물의 숏 포지션 선물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7,000 계약이나 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기적으로 뭔가의 마이너스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그들의 해지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부담되는 수급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베이시스인데 베이시스는 그래도 그나마 플러스대를 유지했습니다. 단기 중기적 추세 관점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것과 관련돼서 약간 예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외국인도 기관도 동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수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그런 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큰 걱정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약간 테이퍼링 문제가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미국 증시 반응하고 그 영향이 우리 증시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끝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인데요. 야, 이 네이버. 참 네이버는 물건 중에 물건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이래요. 오늘 네이버는 이런 말씀을 네이버. 자, 이겁니다. 좀 자막이 내용이 많죠. 좀 산만하실 것 같은데 골자를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카페24 지분 14.99%, 20%가 아니더라고요. 20%가 돼야 공식적인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는데 14.99면 알체라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지분 비율과 같죠. 자회사는 아니고 관계된 회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분 맞교환 방식으로 했다는 건데 네이버가 잘 하는 방식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목적은 SME 중소상공인입니다. 중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더 확대한다는 뜻이 있고 또 글로벌 진출 교두보를 더 확대한다는 뜻도 동시에 있으며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쿠팡이나 기타 경쟁 업체와 어느 정도 격차를 벌려놓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 격차를 벌려고자 하는 그런 뜻도 동시에 내포되고 있다. 더 크게 성장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근데 카페24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쇼핑몰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광고, 마케팅, 결제, 물류 등을 총괄하는 쇼핑몰 솔루션 업체로 과거 20년 동안 꾸준하게 활동하고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네이버가 펼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하고 있는 사업 개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합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업력이 2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인과 법인 회원들이 무려 190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만 본다면 쇼핑몰 개설이죠. 국내 최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 45만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장만 봤을 때 점유율은 무려 63%이고 그 시장을 통해 성공한 사례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스타일란다가 아주 유명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카페24의 그 역량이 뛰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의미도 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모가 결코 작지도 않습니다. 작년도 거래액이 11조 원이고, 그리고 수많은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CAGR, 연간 평균 성장률 10%대였었다는 거죠.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국내에 미치지 않고 해외에도 계속 중국, 또 베트남, 일본 등에도 법인을 설치하는 등 해외에 지금 그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 전체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가 천명한 머천트 솔루션이라는 것은 쇼핑몰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 그것에 무슨 뭐 상품 관리, 주문, 마케팅, 고객 관리, 결제, 뭐 금융, 대출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플랫폼 서비스가 바로 머천트 솔루션인데 이걸 내년에 네이버가 출범을 시킬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BM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쇼핑 정도의 끝이지 않고 거기에 스마트 스토어로 쟤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24 같이 연결시켜서 뭐 규모를 확대시키고 해외 시장도 진출시키면서 입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밑그림입니다. 대단한 밑그림. 국내 시장, 온라인 쇼핑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비교할 것은 쿠팡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쿠팡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단순하게 배송만 잘하는 데가 쿠팡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배송 시스템도 6개 풀필먼트 물류센터와 동맹 체계를 구축해서 아직까지는 쿠팡은 못 들어가고 있지만 상당한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메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쿠팡과 지금 네이버의 한 부분인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이버 페이 모바일 앱이 출시가 됐다는 건데 이게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또 금융 상품까지 모두 검색하고 실제 가입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바일 앱이다
하는 건 현장 결제도 하고요. 또 QR코드 결제, 포인트 적립도 뭐 50개 정도의 그 포인트 종류가 있다고 하고 그게 딱 사용 가능한 거죠. 가맹점이 1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해요, 벌써.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외상 결제, 또 간편 송금도 가능하고 또 SME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자 하는 개인까지를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빠른 결제, 빠른 정산 및 궁극적으로 대출까지 해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발전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지금 카카오뱅크 보세요.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죠.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건 카카오뱅크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대로 카카오뱅크와 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와 관계된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제 카카오가 뒤늦었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이버 현재 카카오뱅크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시장을 확보를 하고 그에 따라 상당한 영역을 구축하면서 그래서 종합적인 온라인 쇼핑에 연계되는 그런 금융업체로 부각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림, 검색은 검색대로 또 각종 그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각각 성장을 하고 있죠. AI도 또 그렇고요. 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건 다 각각 성공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온라인과 그 연관되는 스마트 스토어 이런 쪽이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현재 깔려져 있고 그것이 하나씩 둘씩 스텝 바이 스텝 실현되고 있다는 건데 그 하나하나의 걸음걸이가 상당히 의미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현재 쿠팡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또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네이버가 제대로 평가받으면 얼마나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현재 시가총액 70조 정도가 아니라 110조는 기본이고 200조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순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200조로 한다면 아마 그 정도면 네이버의 주가는 거의 120만 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만 원. 물론 시간으로 따졌을 때 내년보다는 내후년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정도의 시각과 자세를 갖고서 네이버를 가져가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단기 매매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기로 오르고 내리는 거 따질 종목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보죠. 이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되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딴 생각하지 마시는 거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네이버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보도록 하죠. 제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일컬어 바이오계의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적인 업체 TSMC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이오에 현재 설계에 해당되는 바이오 약제와 관련돼서 그 약제를 통해 수탁을 받으면 수탁 생산을 해주는 체제, 그래서 CMO라고 하죠. 전 세계 최고의 CMO 업체로 부각되는 것은 마치 반도체 설계도를 보고 반도체 칩을 생산해주는 것과 그 체계가 같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 위상도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제일 업체로 이제 서서히 떠오르는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실적이 대단히 좋죠. 지금 외형이 22%, 아니죠. 외형이 4,100, 작년 동기 34%, 그리고 영업이익이 1,668억, 1,000억 원 정도 그렇게 나올 거다 했던 건데 무려 1,668억 원이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OPM 보십시오. 영업이익률입니다. 40.5% 정도라면 이미 TSMC보다 더 높은, 물론 바이오계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상당히 높은 셀트리온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절정기에 올라간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이미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 자, 모더나 mRNA 메신저 RNA
기반 DP 완제품입니다. 이것은 완제품의 약재를 받아서 완제품을 그냥 위탁 생산만 해주는 그런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그걸 DP, DS라고 합니다. DS 생산을 위한 CGMP 각종 엄격한 그런 생산 조건을 CGMP라고 합니다. CGMP 인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원료품 생산하는 쪽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산공장, 3공장까지 완공되어 있는 상 돌아가고 있는데 3공장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 들어 거의 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20년 말에 4공장 25만 6천 리터 지금 현재 36만이거든요. 36만에 뭐 거의 70%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규모인 25만 6천 리터짜리 제4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가동되는 아직 가동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수주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트랙 레코드 어느 정도 그 전에 CMO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어서 다른 업체 지금 뭡니까 이그 잠재 고객들이 그 트랙 레코드를 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제 그 위탁 생산을 맡기는 그런 추세,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트랙 레코드의 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현재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효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동에 굴러갈 때 눈동이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커질 소리가 대단히 높다는 건데 이 점은 TSMC가 처음에 세계적으로 각광받았을 때 그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트랙 레코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이쪽은 바이오 의학계 현재 CMO는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이것도 파운드리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초격차 CMO뿐만 아니라 CDO, CDMO까지 해서 섭렵을 하게 되면 명실공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학의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바이오 약재를 받아서 그것을 위탁 생산해 줄 수 있는 세계적인 업체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순히 시가총액 뭐 현재 60조, 50조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종목 마찬가지로 100조, 200조 주가를 본다면 1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200만 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아마 적어도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100만 원이라는 목표치를 1년 앞당겨서 달성한 만큼 또 200만 원이라고 하는 제2의 목표치도 조기에 달성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조금 넉넉히 봐서 2024년 정도까지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자 하는 관점인데 아마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도 20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또 이 종목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샀다 팔았다 할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현재 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하지 마시든가 하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만 이 종목을 뚝심 갖고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그들 종목을 계속 뚝심을 갖고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